지금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계를 읽으면서 목소리 변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 공벽한 시베리아의 오지. 스텝과 산들과 혹은 전임 미답의 숲들 사이에는 이따금씩 작은 도시들이 눈에 띈다. 1천 또는 많아야 2천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목조로 된 초라한 도시. 도시 안쪽과 묘지에 각각 하나의 교회가 있는 도시. 그래서 도시라기보다는 모스크바 근교의 아름다운 촌락들과 더욱 닮은 그런 도시들 말이다. 그런데도 대개 이런 도시에는 경찰서장과 지방의원과 모든 여타의 하급 관리들이 넘친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시베리아에서 근무하는 것은 극히 따사로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소박했지만 그리 자유스럽지는 못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온 제도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성스러워지고 견고해졌다. 당당하다 할 만큼 시베리아의 귀족 역할을 맡고 있었던 관리들은 시베리아에 뿌리내리고 있던 토박이들, 혹은 대부분이 수도에서 파견되었거나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관리들,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2배가량의 여비와 미래에 대한 유혹적인 희망에 마음이 끌려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시베리아에 남아서 만족스럽게 뿌리를 내린다. 그 결과 그들은 풍부하고 감미로운 열매를 얻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이 짧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사람들은 곧 시베리아에 실증을 내고 우울에 젖어 이렇게 자문하곤 한다. 어째서 이런 곳까지 오게 됐을까? 그들은 법정 근무 기한인 3년을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그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전근에 마음을 쏟으며 시베리아를 헐뜯고 비웃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근무의 측면에서나 시베리아에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관점으로나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기후, 손님을 환대하는 수많은 부유한 거상들, 특히 수많은 이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아가씨들은 장미처럼 피어나고 몸가짐 또한 극히 단아하다. 들새는 거리를 따라 날아다니고 스스로 사냥꾼에게 뛰어들기도 한다. 샴페인을 무척이나 많이 마실 수 있고 이끌어도 훌륭하다. 수확은 장소에 따라 뿌린 것에 15배도 가능하다. 대체로 토지는 비옥했다. 오직 그것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 시베리아에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듯 말할 수 없이 정겨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도시들 중에 하나에서 만들어진 추억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곳에서 나는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고리안치코프라는 이주민을 만나게 되었다. 귀족이자 지주로 러시아에서 출생한 그는 자기의 부인을 살해한 죄목으로 제2급 노동 유형수가 되어 이곳에 왔지만 법으로 규정된 10년의 형기를 마치자 K시에서 이주민으로서 겸허하고 조용하게 일생을 보냈다. 그는 원래 시외의 한 읍에서 살도록 등록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나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도시에 살고 있었다. 유형 이민 출신의 선생들을 시베리아의 도시들에서는 자주 만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경멸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개 인생의 항로에서 어느 정도 요긴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들이 없었다면 이 공벽한 벽지의 시베리아에서는 그런 것에 관해 아무런 지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씨를 이바니치 그보지코프라는 사람 좋아하고 공정 많은 늙은 관리의 집에서 처음 만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5명의 터울진 딸들이 있었으며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씨는 이 집에서 일주일에 4번 하루 수업의 은화를 30코페이카씩 받으며 그녀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외모는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몹시 창백하고 말랐으며 36의 나이로 아직 그리 늙지는 않았지만 왜소하고 허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깔끔하게 유럽식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과 몇 마디 말이라도 나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는 당신을 뚫어져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말을 마치 그 말에 심사숙고라도 하는 듯이 극히 공손한 태도로 경청하고 있으리라. 마치 당신이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과제를 낸다거나 혹은 당신이 그에게서 어떤 비밀을 캐내고 싶어 했는데 그가 마침내는 짧고 분명하게 대답은 했지만 대답하는 그의 모든 말에 무게가 실려 있어 갑자기 당신은 뭔가 편치 않은 기분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당신 스스로가 어서 대화가 끝났으면 하고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반 이베니치 씨에게 물어보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고리안지코프는 비난 하나 받지 않는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반 이바니치 씨가 자기 딸애들을 위해 그를 불러들이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그는 무척이나 사람을 싫어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과 해서 대단한 학식을 갖추고 있고 많은 책을 읽었으며 아주 과묵한 사람이며 그와 말을 나누기란 대체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결점은 아니며 도시의 명망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에게 어떻게든 친절하게 대하려 했고 그는 오히려 청원서 등도 쓸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러시아에 결코 하류의 사람들이 아닌 번듯한 친척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으며 그러나 유형을 받자마자 그가 고집스럽게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그가 결혼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질투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를 했다는 그래서 그의 형량은 극히 경감되었는데 이력을 알고 있었다. 그런 범죄들을 사람들은 항상 불행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동정을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는 고집스럽게 그 모든 사람들을 멀리했으며 오로지 가르치기 위해서만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처음에 이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어째서 그가 조금씩 나의 흥미를 끄는지 나 자신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무엇인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와 말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조차도 없었다. 물론 나는 나의 물음들에 대해 마치 자기의 최우선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항상 대답을 했지만 그의 대답을 듣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질문을 하기가 어쩐지 거북스러워지곤 했다. 사실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면 그의 얼굴에는 항상 어떤 고통과 피로의 기색이 엿보이곤 했다.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 그와 함께 이반 이바니치 댁에서 나와 걷게 되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갑자기 나는 잠시 우리 집에 들러 권련이라도 한 대 태우고 가라고 그를 붙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지금도 나는 그 모습을 묘사할 수가 없다. 그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채로 앞뒤도 맞지 않는 어떤 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다가 벼랑간 나를 증오하듯 쳐다보며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뛰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나도 놀라고 말았다. 그때부터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는 마치 경악한 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무엇인가가 나를 그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흐른 뒤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리안치코프에게 들렀다. 아무래도 내 행동은 어리석고 섬세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평민 노파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노파에게는 폐병을 앓고 있는 딸과 그 딸의 10살쯤 되어 보이는 이쁘고 명랑한 사생아 여자애가 딸려 있었다. 내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는 그 여자애와 나란히 앉아서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내가 무슨 범죄로 자기를 잡으러 온 것처럼 당황해하더니 완전히 정신이 나간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마침내 우리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는 주의 깊게 나의 모든 시선을 뒤쫓았다. 마치 무엇인지 모를 특별히 비밀스러운 의미를 의심하는 듯했다. 나는 그가 미치기 직전에 의심많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자, 너는 여기서 어서 사라져주지 않을래? 하고 말하는 듯 증오에 가득 찬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도시와 한간에 떠도는 소식들에 대해 말하며 그의 말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입을 꼭 다문 채 증오 서린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나중에야 밝혀진 일이지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도시의 가장 일상적인 소식들조차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흥미조차도 없었다. 이어서 나는 이 벽지에 관해, 이 벽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해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잠자코 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뿐 나의 눈동자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어서 마침내 나는 말하는 것이 무한해졌다. 그렇지만 나는 방금 우체국에서 찾아와 내 손에 들려있던 신간 서적과 잡지들을 가지고 그를 유혹해 볼 수가 있었다. 아직 뜯지도 않은 그 책들을 그에게 내밀어 보았던 것이다. 그는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곧 마음을 바꾸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안을 거절해버렸다. 드디어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의 집에서 나오자 나는 마음속에서부터 무엇인가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무거운 하중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멀찌감치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방에서 책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많은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깊은 밤중에 2번쯤 그의 집 창문 옆을 지나가면서 나는 불빛을 본 적이 있다. 새벽녘까지 밤새껏 책상에 앉아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3달가량 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시를 떠나 있었다. 이미 겨울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씨가 고독 속에서 약사조차 한 번 부르지도 않고 가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의 사람들은 벌써 그를 잊고 있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새들어 있던 사람이 무엇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내고 싶은 마음에 나는 고인의 집주인과 재빨리 인사를 나눴다. 20코페이카짜리 은화 한 잎에 주인 노파는 고인이 남기고 간 종이바구니를 모두 가져다 주었다. 2권의 공책은 이미 써버렸다고 자백을 하면서 주인 노파는 침울하고 과묵한 아낙네였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무엇인가 쓸모있는 사실을 알아내기란 어려울 것 같았다. 자기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에 관해 이 노파는 특별히 어떤 새로운 이야기는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몇 달씩이나 책을 펼치기는커녕 손에 펜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반면에 밤새도록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줄곧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때금씩 혼자서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노파의 손녀가 까짜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까짜를 몹시 사랑하고 귀여워했으며 까짜리나의 영명축일에는 매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손님들이 못 견뎌 있으며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만 마당 밖으로 빠져나갈 뿐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노파가 그의 방을 대충 치우러 올 때도 눈살을 찌푸리고 거의 3년 내내 그녀와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